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병원 평가죠. 월드 베스트 병원에 국내 병원 17곳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17곳 국내 병원 가운데 대구 가톨릭대 병원 단 한 곳만이 지역에 있는 병원이었고, 나머지 16곳은 모두 수도권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고사위기라는 지역 의료의 안타까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 병원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환자 쏠림으로 만성적인 적자와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탓에 환자들은 점점 더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그럴수록 지역 의료 격차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이슈인데요. 지역 의료의 위기가 단순히 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3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전기차 100만실의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봄철을 맞아 이곳이 더 바쁘고 분주할 것 같습니다. 올 봄과 한 해 계획이 궁금한데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한창술 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아마 최근에 대형 화물차 트럭에서 이 화물 트럭에서 타이어가 빠지는 사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화물 트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또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네. 끔찍하더라고요. 아찔하고. 과연 내가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맞습니다. 이게 사고가 단일 사건 하나로 보면 안 되고요. 예. 이 화물차 타이어가 탈거돼서 사고 이후에 며칠 이후에 또 난 사고가 뭐냐면은 고속도로에서 차가 밀려가지고 여러 대 서 있는데 그 뒤에서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해서 이 서 있는 차들을 추돌을 했어요. 근데 추돌을 했는데 이 강도가 어느 정도 세냐면 사이사이에 승용차가 서 있었는데 이 승용차 세대 운전자가 전원 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휴이 쪽까지 다 찌그러졌거든요. 근데 이 사고가 매년 생겨요. 근데 이게 화물차 관련한 전체적인 관리제도 또 운전자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관련 아마 자문회의를 여러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공포감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이 이번 타이어 탈거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이제 발표를 안 했지만은 저도 인터뷰를 해주고 자문해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가변축 같은 경우에는 아실 거예요. 이 굉장히 큰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축이 여러 개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변축이라 해서 보통 이 적재함에다가 무게 실지 않을 경우에는 올려놓고 달리다가 무거워지게 되면 이걸 내려서 같이 구동 축을 쓰고 있는데 가변축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도 그렇고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잘 운행은 안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다가 보니까 타이어 아마 허브 베어링이나 이런 그리스 부분들이 아마 열받아서 튕겨나온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휠너트, 바퀴 너트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튕겨나오는 건 복륜 2개가 한꺼번에 날아갔는데 이 무게가 거의 200kg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 타이어가요? 타이어 무게가요. 타이어 무게가 하나가 200kg. 하나가 80에서 100kg 나갑니다. 그렇게 무겁습니까? 그렇게 무겁습니다. 혼자서 이걸 이동하기가 어려울 정도. 근데 타이어 2개가 복륜이 튕겨나간 거거든요. 예. 2개 붙어 있는 게 나가는데 그게 거의 200kg, 150에서 200kg 사이라고 보통 보는데요. 예. 이게 반대 중앙 분리대 넘어서 반대 100km를 달리고 있는 버스의 앞니 뚫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최악의 구조거든요, 이게요. 예. 앞니 뚫고 들어가는 게 제일 최악입니다. 사망자도 늘어나. 그래서 이번에 2명 사망하고 10여 명 부상 입었잖아요. 예, 그런 최악의 사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꼭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게 왜 생겼는지 요 하나의 타이어 문제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사고 났던 것 중에서 뭐 판스프링 잘라서 적재함에 꽂아서 이게 튕겨 날아가서 이 승용차 앞니 뚫고 들어가서 운전자 사망한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판스프링이요? 그 왜 판스프링. 그 쇠파이프 비슷한 그런 거요? 예. 판스프링을 잘라서 40cm 정도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 적재함 지지대를 올리기 위해서 옆에 꽂는 거를 많이 썼었어요. 이 40cm대는 철판인데 이게 튕겨서 날아가서 반대 고속도로 달리는 반대 차선에 승용차 앞니 뚫고 운전자가 바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것도 관리 제도의 부분인데 이거 사고 난 다음에 판스프링 또 단속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판스프링 하나의 문제가 아니래도요. 지금 이번에 타이어 사고도 타이어 튕겨나온 하나의 사고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판스프링이나 또 후부 안전판도 아직 사고 안 났는 사고는 이미 많이 생겼어요. 후부 안전판이 뭐냐면은 화물차 뒤에 번호판 있는데 보면은 노란색하고 검은색 빗금치 있는 판 아실 거예요. 판 뒤에 판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 검은색, 노란색 이렇게 빗금식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쳐진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안전판. 최후의 보루판이에요. 이게요. 이게 뭐냐? 뒤에서 승용차는 범퍼 높이가 낮잖아요. 그래서 혹시 뒤에서 크게 추돌하게 되면은 그 판이 범퍼하고 부닥치면서 밑으로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판입니다. 그게 그 용도세요? 그 용도입니다. 이게 부닥쳤을 때 승용차는 범퍼 높이가 낮기 때문에 밑에 파고 들어가면은 앞니를 뚫고 들어가면서 위에 전원 사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후부 안전판이요. 지금 높이가 높게 돼 있거나 범퍼 높이보다 훨씬 높게 돼 있거나 또는 용접이나 이런 것들이 허술해 가지고요. 70-80%가 불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승용차 밑으로 못 들어가게 막기 위한 용도가 후부 안전판이라는 건데 이걸 높게 설치하면 어떻게 해요? 높게 설치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용접 부위가 허술하거나 유명무실한 부분들은 적당히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에어백도 안 터져요, 도리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커서 이게 제가 예전에 칼럼이나 방송에서 최대 90%까지 불량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라는데 한 번도 관리한 적이 없어요. 제가 실태 조사를 해봤거든요. 상당 부분이 불량이에요. 90%가 불량이면 거의 다네요, 그러면. 거의 다죠. 그러니까 흉기가 있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세단을 타고 가서 뒤에서 누가 부닥친다든지 내가 깜빡 졸아서 부닥쳐서 앞에 뚫고 들어가면요. 차의 3분의 1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 탑승의 운전자는 바로 즉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아까 뒤에서 이 추돌했다 그랬잖아요. 화물차가. 그때도 사이에 낀 게 다 낑겨 들어가면서요. 다 휴이조가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다 공통분모가 뭡니까? 화물차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글로벌 선진국에서는요. 화물차하고 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버스도 사람이 많이 타서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버스는 최대 속도 110km 돼 있고 트럭은 아무리 밟아도 90km 이상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버스 110km 그렇게 돼 있어요. 제한. 그렇게 돼 있는데 100km 넘어가는 차들도 있고요. 속도가.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안전교육에 대한 것들 있죠. 졸음운전이라는 게 전날 제대로 못 쉬었다는 뜻인데 선진국에서는요. 장거리 운전할 때 규제도 강화되어 있지만은 아마 그거 느끼실 거예요. 유럽에 이거 여행하고 오신 분들이 버스 장거리 탈 때 있죠. 그 제한이 있죠. 하루에 몇 시간까지 운전할 수 있는. 몇 시간에서 야간에는 운전자 차 다 바꿔야 되고요.
또 낮에도 2시간마다 30분 이상 쉬어야 되는데 예. 휴게소 들어가서 왜 출발 안 하느냐가 막 불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맞아요. 근데 29분 쉬고 1분 부족해도요. 벌금이 엄청납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예.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그리고 전날 있죠. 장거리 뛰기 전에 운전자들의 컨디션을 점검을 해요. 아, 예. 당신 전날에 뭐 했는지 그리고 컨디션을 봅니다. 상태를 봐가지고 왜냐 전날 밤에 다른 걸 했다든지 밤을 샜다든지 또 뭐 다른 일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컨디션이 나쁜 상태에서 몇 시간 운전하면 졸음운전 생기면 대형 사고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국내에서 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사고 난 다음에 뭐 2시간마다 쉰다 이거 제도화 시키겠다고 한 얘기가 5, 6년 전에 했는데 예. 지금 그거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화물차에 관련된 부분들. 그렇습니다. 이게 대형 화물차. 그래서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관련 자문회의를 한다고 연락이 이틀 전에 저한테 세종시 오라 이틀 전에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랬군요. 오지 말라는 거죠. 예. 원래 사이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왜냐면은 규제 기관이다 보니까 예. 이 일반 국민들하고 직결된 규제 기관이 국토교통부인데 그때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협회를 많이 맡으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줘요. 그리고 고박 방법 문제. 고박이 뭐냐면은 고박 뒤에 화물차에다가 짐 실을 때 있죠. 예예. 짐을 싣는 방법이 물건에 따라 틀리고요. 이 고정시키는 고박 방법도 유럽이나 일본, 미국은 매뉴얼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아, 예. 그 제가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허술해요. 좀 추상적인데. 그래서 가끔씩 왜 뒤에 적재물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1년에 뒤따르는 수천 건이 차들. 떨어지는데 수천 건이나요? 수천 건이 떨어집니다. 수천 건이 떨어지는데 심각해요. 그중에서 몇 건이 사람하고 직접 타격을 가해서 사망자도 여러 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왜 고속도로 다닐 때 보면 대형 화물차 짐 싣고 가는 차 뒤에 갈 때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그리고 얼른 운전하시는 제쳐서 가게 분들이 되고. 예. 떨어지는 거 피한 거 두세 번 경험 저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아우, 예. 다 경험이 있으신데 그거 20, 30년 전에 후진형 낙후된 시스템인데 아직도 그걸 국민들이 겪고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공포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관리제도의 부재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요. 이 적재함이 노출되지는 않고요. 예. 다 폐쇄 공간 우리가 말하는 다 지붕이나 옆에 다 이 쌓여져 있어서 안에다 넣게끔 돼 있어요. 아, 그렇게 아예 규제를 하는군요. 예, 이삿짐도 다 100% 안에다 넣어야 되고 바깥에 고박을 못 시켜요. 되도록이면 시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도 없고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후진적이에요. 예전에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돌다가 무게중심이 레미콘은 무겁잖아요. 예. 레미콘이 너무 과하게 돌다가 이게 넘어가면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기다리던 승용차를 위를 덮쳤는데요. 세단 5명이 타고 있는데 5명이 즉사를 했어요. 다 지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아마 두들기면 다 인터넷 뜨거든요. 예. 이런 것 제가 이 경찰청에 다 자문해 주면서 다 이게 뭡니까? 화물차, 화물 트럭, 트레일러 카, 이 예전에 사고 난 것 중에서 카캐리어 사고라고 이 내리막길에서 차가 여러 대 떨어져가지고 차 위에서 그때도 사망 사고가 생긴 다 이게 대형차 사고지 않습니까? 카캐리어 차에서 차가 다 떨어졌었어요. 아휴. 예. 아니 어떻게 그게 고박을 지금, 했길래 이게 그러니까 떨어져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의 공통분모가 대형 트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가 이거를 종합적인 관리 제도가 필요하고 운전자도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중간중간에 수시 점검을 통해서 벌칙 조항도 강화를 하고 또 불이익도 주고 또 안전운전 교육에 대한 중요성 강조하고 해야 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요 특강 같은 거 할 때 운전할 때 사고 안 나는 방법이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주변에 대형차 두지 마세요. 주변에 대형차 두지 마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야도 가리지만은요. 예. 대형차 뭐 자기도 모르게 사이에 끼어들어가다 재빨리 빠져서 초라든지 늦춰서 무리해서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대형차만 피해도요 사고의 가능성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대형차를 일단 멀리해라. 예, 일단 멀리하고 도로운전에 대한 것들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거는 대형차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내가 방어운전해도 반대 차선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뭐 손 쓸 수가 없죠. 예. 네, 그리고 아까 고속도로에 서 있는데 뒤에서 있죠. 백미러 보면은 큰 차가 다가올 때요. 예.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놨다를 여러 번 해요, 자꾸. 알 수 있게. 기차한테 알리는 거죠, 빨리. 예. 알려서 지금 조심해. 그러고 비상등 켜서 깜빡거리고요. 약간만 브레이크 잡아도. 왜 이런 부분들을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런 공포감을 운전할 때 국민들이 받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시스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운전자들도 이제 대형 트럭 만났을 때는 일단은 좀 멀리 해라. 빨리 추월해 나가든지 아예 천천히 사이에 끼면 빠져나오든지. 사이에 끼지 말고. 예, 멀리에서 되도록이면 운전하는 습관을 그렇게 해서 왜냐 대형차 버스나 트럭 있으면 앞뒤 가려서 그 다음 멀리를 봐야지 사고를 방지해주는데 옆이 완전히 가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SUV 끌고 큰 차 끌고 그나마 이게 방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이유가 공포감이 늘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후진국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근데 이 대형 트럭 이 문제 있잖아요. 뭐 아까 그 고방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전 국민이 똑같이 느낄 겁니다. 이거 저 규제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거 그 정부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그걸 강화를 안 하죠? 그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요. 칼럼을 방금 하도 많이 써가지고. 예, 두들기면 하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15년 전, 20년 전부터 얘기하던 거예요, 제가요. 근데 아직도 똑같은 상태고 사고 생겨서 몇 명 사망하면 그때서야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는 척 하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가고. 왜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관리 제도에 대한 게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선진형으로 다 선진국이 됐는데, 아직도 뭐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와 같이 엉망이고, 이륜차 엉망이고, 아직도 중고차 관련 그 주행거리 조작이나 뭐 이런 거, 허위 미끼 매물도 있죠. 또 화물차의 관리 제도, 이렇게 낙후된 부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대형 트럭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결론식으로 해서 마지막 말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반 운전하실 때 일단 대형차 피하시고요. 앞뒤 간격 충분히 뛰시고 안전운전에 대한 감각을 좀 느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졸음운전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대형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리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운전자에 대한 관리 제도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좀 마련해야지 선진 교통 시스템, 안전 시스템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우울 잃어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어.
6시 24분 4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봄을 맞아 더욱 바쁘고 분주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 봉화에 자리하고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인데요. 자, 봄철 계획 그리고 또 올 한 해 계획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한창술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창술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장 한창술입니다. 예, 우리 한창술 원장님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군요. 이제 취임하신 게 작년 7월 31일이니까 이제 한 7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소회가 어떠신지요? 예, 아시아 최대 수목원이자 산림생물 다양성 보존과 활용의 중심지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원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8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부임 첫 해인 작년에는 2018년 5월 백두대간 수목원이 개관했는데 이래 최다 관람객인 25만 명을 달성을 했고요. 예. 이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국민들에게 점차 잘 알려지고 있고 국민과 소통하는 수목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아울러 우리 수목원은 봉화군이라는 지역적 공간을 넘어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글로벌 살림생물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생물 다양성 강화를 통해서 초록빛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관 이래 작년에 이제 최다 관람객 25만 명을 돌파하셨는데 혹시 올해는 뭐 몇만 명 돌파 이런 목표도 세워놓으셨나요? 예, 26만 5천 명을. 26만 5천 명. 한 30만 40만 이렇게 올리시죠. 네, 이제 그래서 30만을 돌파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참 많잖아요. 워낙 규모가 큰데다. 관람객들 대부분 뭘 보러 이렇게 많이들 오시던가요? 역시 호랑이입니까? 예, 호랑이가 가장 목적이고요. 그렇죠. 예. 또 저희가 39개 전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시원들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한 몇 번 백두대간 수목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다 못 봤어요. 몇 번가. 여긴 정말 몇 시간씩 며칠을 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백두대간 수목원 소개를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시죠. 예. 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백두산에부터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약 1,400km의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자생식물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봉화군 춘향면에 조성한 국립수목원입니다. 약 4,000여 종의 자생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규모는 5,179헥타로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해당되고 아시아에서는 최대이며 전 세계 수목원 중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목원은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자생식물과 고산식물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백두대간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 4,000종의 자생식물이 있다. 그리고 규모는 여의도의 17배다. 아시아 최대, 전 세계 두 번째. 라는 규모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는 아시아권 최초 영구 종자 저장 시설이죠. 이 자랑스러운 시드볼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재난 등 지구 대재앙으로부터 식물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야생식물 종자 저장고입니다. 시드볼트는 전 세계에 단 2개뿐인데요. 하나는 북유럽 노르웨이에 있는 스발바르 시드볼트가 있고 또 하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단 2개뿐이군요. 시드볼트가. 이 2개 시드볼트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스발바르에 있는 시드볼트는 재배되고 있는 작물 종자 위주로 저장하고 있고 반면에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야생식물 종자를 저장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드볼트는 2016년에 종자 저장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2024년 3월 현재 5,792종 약 24만 점의 종자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2016년에 유엔 산림포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입지를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상기후와 대형 산불 등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 사라져가는 소중한 식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서는 2050년까지 100만 점의 전 세계 야생식물 종자 저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4만 점 정도 있는데 2050년까지 100만 점까지 늘리겠다. 그렇습니다. 야생식물 종자를.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백두대간 수목원이 바로 우리 지역 봉화에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데, 또 하나의 자랑거리,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바로 호랑이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 인기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호랑이가 모두 몇 마리 있고 좀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호랑이 숲에는 올해 19살이 된 첫째 한청이로부터 13살 둘째 우리, 또 11살 셋째 한과 도, 12마리는 남매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한도. 예, 4살인 막내 태범이와 무궁이도 남매인데요. 총 이렇게 6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6마리가 있군요. 예. 같이 지내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격리를 해놨나요? 6마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칸칸이 막아놨고요. 다 막아놨군요.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호랑이들이 먹이 섭식량과 활동량이 양호하고 수의사를 포함한 7명의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관리하고 있어 매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2월 17일에는 막내 호랑이인 태범이와 무궁이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전국 각지에서 약 700여 명의 팬분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서울, 부산은 물론이고 멀리 전라남도, 완도, 왕복 8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더 걸릴걸요 아마 완도면은. 찾아와 주신 팬들로 인해 상당히 저도 놀랍고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네요. 뉴스에서도 여기 화면에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주 검색량이 아주 많았습니다. 검색수가. 수목원을 찾아주시는 수많은 관람객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시베리아 호랑이 보존은 물론 호랑이 관람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모두 6마리. 그러니까 제일 형님이 이제 19살이 된 한청부터 막내인 태범 무궁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호랑이가 몇 살 정도까지 사는지 아세요, 우리 원장님? 저희가 그 대한민국에서 사육하다가 이제 폐사된 호랑이 56마리의 평균 연령을 따져보니까요. 10.6세 정도 됩니다. 10.6세요? 예. 그렇게 짧게 살아요? 호랑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19살 한청이는 굉장히 오래 사는 거네요? 그 최고 기록은 21세까지 산 호랑이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저희는 그걸 이제 대비해서 그 기록을 좀 깨뜨릴 생각입니다. 한청이 해서 한청이가 이제 2년 남았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기록 깨려면. 저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 한 10살 정도가 평균 연령이다라는 거. 최고 아니 10년 6개월. 그러니까 10년 6개월 산다. 평균이. 예, 그렇습니다. 최고 연령이 21살. 21세까지. 그렇군요. 한청이 건강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랑이 말고도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데요. 또 많은 전시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주시다면요. 예, 아까 그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그 아름다운 자생식물을 마음껏 관람할 수 있는 39개의 전시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전시원 3개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인 하우스입니다. 알파인 하우스는 다양한 희귀 고산 식물을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도록 여름에도 시원한 냉기가 가득하게 설계했습니다. 알파인 하우스는 고산식물 보존시설로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식물 자원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시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고산지대를 모방한 3개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시원하고 척박한 고산지대에 특수 환경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암석원인데요. 암석원. 암석원은 강한 바람과 혹독한 추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고산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온을 낮추기 위해 지하 1.5m까지 자갈을 깔아놨습니다. 암석원에 오시면 바위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귀한 자생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생화 언덕입니다. 봉화 지역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식물로 조성된 우리 수목원의 대표적인 전시원인데요. 자생식물인 개미치와 털부채꽃 대규모 군락지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야생화 언덕은 매년 9월에 열리는 수목원의 대표 축제인 꽃축제인 백두대간 봉자 페스티벌의 주요 무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경관을 놓치지 마시고 수목원 나들이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봉자 페스티벌 열리는 데가 바로 이 야생화 언덕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무지개 정원이라든지 백두대간 자생식물원 등등 뭐 둘러보실 곳이 정말 많다는 거. 그렇죠,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하루 이제 가지고 부족한 일정입니다. 예, 정말 하루는 부족하더라고요. 예. 자, 이제 봄입니다. 어제가 이제 경칩이었는데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도 이제 봄을 맞아서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어제 3월 5일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이제 봄을 알린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예. 저희 수목원에서도 따뜻하고 포근한 봄날에 국민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교육. 예. 앵커님 혹시 덕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덕후요? 예. 뭐 팬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요즘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칭하는 단어인데요. 아, 전문가. 예. 예. 5월부터 우리 수목원에서 식물 덕후라는 전시를 진행을 합니다. 식물 MZ 덕후요. 세대에 자리 잡은 식물 재테크라는 뜻의 식테크 문화와 식물을 키우는 집사라는 뜻의 식집사 문화를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또한 돌아오는 4월에는 새우난초와 자생 희귀식물인 원예종 10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가 열립니다. 새우난초의 관리와 제거 기법, 강연들도 함께 진행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 수목원의 주요 역할인 산림생물 다양성 강화는 무엇이고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다 쉽게 다가가고자 가족 단위의 캠프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봄철을 맞아서 뭐 전지 행사, 교육 행사 또 오늘 소개하시진 않았지만 문화 행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어린이날 행사 또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봄철 계획은 이렇고 2024년 올 한 해 전체를 봤을 때 저 중요한 행사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대표 축제인 이거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6년 차인데요. 예. 백두대간 봉자 페스티벌입니다. 9월 개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봉자라는 말이 봉화 자생꽃 줄임말이죠? 그렇습니다. 봉화에 자생하는 꽃 페스티벌의 줄임말입니다. 예. 이제 9월에 개막하고요. 예. 백두대간 자생식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파하며 수목원 국민을 연결하고 지역 농가가 직접 재배한 자생식물을 활용하는 지역 상생 그리고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표목재를 활용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 대표 전시원인 야생화 언덕과 잔디 언덕에 대규모 축제 장소를 조성하고 수목원 기능에 특화된 특별 전시, 지역민들의 문화 공연과 플리마켓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두대간의 대자연을 즐기는 오감만족 봉자 페스티벌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예, 올해는 분명히 30만 원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산이 높고 커야 골짜기가 깊듯이 품은 뜻이 높고 커야 포부가 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국민과 공감, 소통하는 메아리가 되어서 수목원 서비스를 더욱 확산하고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과 복원 및 활용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소식 알아봤습니다. 우리 한창술 원장님이 너무 이 설명을 조곤조곤 차분히 잘해 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됐고요. 우리 관람객들 직접 좀 안내해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참 좋아질 것 같네요.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한창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가죠.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매주 느끼지만 시간은 부족하고 할 얘기는 너무너무 넘쳐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특히 더 많은데요.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좀 간략히 좀 볼까요? 할 얘기가 많아서요. 네. 예.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또 이제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내용인데요.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긍정평가가 39%, 직전 조사보다는 5%포인트가 더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53%로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왔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일단 긍정평가 이후로 가장 높은 걸 보면 의대 정원, 학대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의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인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 33%,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2%, 새로운 미래 1%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에서는 조국 대표의 조국 이제 대표죠.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최근 정당 지지율, 정당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국 혁신당이 약진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약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큰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게 얼마 전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바람 확 불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꺼졌지만 그때 이상인 것 같던데요, 보니까. 요새 보니까. 지금 사실상 민주당과 비례투표는 양분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제였던가요?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났죠. 만났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협력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에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에 지민 비조 이런 보호를 낼 정도인데 일단은 이게 지역구는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많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비례투표는 조국 대표의 또 팬덤 현상도 있고 또 친문 갈등 속에서 친문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 비율로 상당 비중으로 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례투표 이 지지 성향의 지지 의향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나누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비명계는 조국 혁신당 쪽으로 많이 가고 친명계는 민주당 지지하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발표된 1, 2주 정도 계속 이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서가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어제 발표가 됐던 MBC 패널 조사를 보면은 상당한 격차로 또 민주당이 앞서간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방송 출구 조사도 하는 조사기관들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초접전을 펼치는 그런 결과들이 있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조사 결과인 경우에는 대체로
민주당의 공천 파장이 많이 반영됐을 텐데 제가 이제 조사 개요를 다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 꽃이나 또 MBC의 패널 조사는 추가적으로 수치까지 언급은 안 합니다만 여론조사 꽃의 경우에도 이런 이제 하우스 이펙트가 좀 있을 수가 있죠.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 건 조사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꼭 굳이 의뢰 기관이 어디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조사 기관이 어딘지에 따라서 특정 정치 성향이 많이 또 응답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현상이 있고 패널 조사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널 조사는 이 패널 조사의 특성상 상당히 특정 정치 성향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패널 조사의 특성이라는 것이 대표성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여론이 변해가는지 그 추이를 파악해보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패널 조사라는 건 그 패널을 아예 정해놓는 거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정해놓고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패널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그 패널 중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패널 조사에 유지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응답 성향을 나타내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개의 조사를 미국의 네이트 실버가 주로 많이 시도하는 방법인데 이런 다수의 조사들의 평균을 내볼 때 대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공천 파장이 이 정점은 조금 지났다는 평가를 받는데 민주당 공천 파장이 상당히 좀 정점에 달했을 때 대체로 한 3, 4일 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때 시점으로 본다면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좀 앞서거나 비슷한 정도 수준의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는 게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게 그 표본이 그 응답자가 절대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진보 지지층보다 표본이 더 많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많은 편인데 이걸 두 가지 현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이 정당에 대한 평가 수준에 따라서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이라고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응답하는 정치 성향의 응답자들이 많이 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도가 중요한데 중도층의 비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내려가거나 또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내려갈 때는 좀 중도층 비율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쪽 내가 진보나 보수라고 응답하지 않고 또 중도라고 이 정치 성향을 다시 중립으로 되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조사 기관이 이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높을 때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많다고 하는 결과 또는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을 때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많다는 것은 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서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쪽 정당에 더 유리했던 거 아니냐 또는 저쪽 정당에 더 유리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배종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수십 년간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 이런 걸 또 분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올해 한 몇십 년 하신 거죠? 한 30년을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제 선거를 겪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여론조사라는 게 평일에 낮 시간대 주로 하지 않냐.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실제 선거에 갔을 때 진보 측이 더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 이런 주장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우리 배 소장님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먼저 질문을 내주신 조사 시간대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조사 기간마다 시간대는 중앙선거 발표되는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시간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뭐 밤늦은 시간에 여론조사 전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뭐 자동응답 조사는 가뜩이나 응답률이 낮은데 저녁 시간대에 하면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체로 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낮 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응답률을 높이고 좀 골고루 시간대별로 활동 인구에 대한 분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들은 이른바 재택시간이나 응답시간 배분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녁 시간대에도 최대한 조사를 많이 하고 대체로 이제 9시 저녁 9시까지는 조사를 하게 되는데 밤늦은 시간에 가령 뭐 11시나 12시까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민주당도 그렇지만 보수도 그렇고 실제 이제 선거에 나중에 나오는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가 왜 틀리냐 이런 질문부터 우리가 답변을 짧게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는 전혀 연령별 투표율을 고려하지 않은 지금 시점에 여론의 판세 비율을 볼 수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자꾸만 선거 예측 조사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이 여론조사는 선거 예측 조사가 아닙니다. 이 선거 예측 조사를 원하신다면 저 같은 선거 예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면 비공식적으로 선거 예측 조사는 우리가 중앙선거 여론조사에 등록을 하고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비공개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샤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보가 좀 열세로 나타났는데 실제 선거 결과는 상당히 진보가 약진하는 그런 결과 또 더 많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무당층을 우리가 끝까지 얼마나 투표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무당층에서도 지지하는 없다는 응답층의 3분의 1 정도는 기존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투표소에 올지 또는 투표소에 와서 투표하는 사람이 진보 쪽일지 보수 쪽일지 민주당 쪽일지 국민의힘일지 제3지대일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소에 와서 투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MBC도 하고 있죠. 저도 우리 MBC의 출구조사를 시선, 대선, 총선 다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해요. 왜? 투표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출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출구조사는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져 왔던 것이고 이번 경우에 이른바 샤이 보수 여론조사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이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나타날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비공식적으로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그런 수치나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또 곤란할 테고요. 예. 자, 오늘이 이제 3월 6일인데, 선거가 이제 35일 딱 남았고, 우리 저 사전 투표 있잖아요. 그거는 또 한 5일 전에 하니까 딱 한 달 남은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선거 앞두고 한 달은 이거 굉장히 긴 시간이라면서요. 우리 평소에 한 달보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선거 전에 이 한 달은 이 변곡점이 12번 정도 더 있을 텐데 저는 12번. 15번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쪽이 더 결과가 우세할 것이냐 이 부분을 섣불리 의석수까지 예측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좀 섣부른 또 예측보다는 계속해서 우리 안동 MBC의 우리 코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선거 직전 방송까지 들으시면 배 소장 이야기도를 보니까 그렇게 되겠구만 하고 충분히 짐작을 하시면서 예측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1분만 딱 남았는데요. 조국혁신당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지난 주말 아주 성황리에 창당 대회를 가졌고 인재 영입 오늘까지 이제 6호를 발표를 했던데 이 바람 여기 보니까 신장식 박준형 그 외교원장 했던 그분들 이제 6호로 들어왔던데 조국혁신당의 바람 어떻게 총선 그 결과까지 이어질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배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그런 이유가 제3지대 중에서는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투표 적극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조국혁신당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조국에 대한 팬덤 현상이었습니다. 적어도 이건 옳고 그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이것은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친문 지지층들이 갈 곳이 없어요. 친문 지지층들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워낙 굳건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닌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또 갈 수 있을 만한 정당으로서 가장 유력한 것이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공천 결과까지 반영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좀 거부하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조국혁신당으로 모일 가능성 이 부분이 조국혁신당이 부각된 이유로
풀이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